혹시 요즘 양치할 때 피가 나는데도 내가 너무 세게 닦았나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예전보다 치아가 길어 보이는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잇몸은 이미 병의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잇몸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조용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아프지 않고 티도 안 나게 그러다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전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통증이 없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이미 경고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잇몸은 참 이상한 조직입니다. 피가 나도, 부서도, 시큰해도 우리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나이 탓이라는 이유로 미뤄둡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치아가 흔들리고 씹는 게 불편해지고 그제야 이상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시니어 건강을 이야기하는 100세 건강 라운지 채널로 너무 늦기 전에 알고 지키기 위한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신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분들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공유도 살짝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잇몸은 나이 문제가 아니라 병의 시작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 알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이 무너지는 과정은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꼭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짚고 가고 싶습니다. 잇몸은 한번 내려가면 거의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수술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내려간 잇몸뼈를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치과에서는 잇몸 재생, 뼈 이식 같은 여러 치료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조건이 맞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미 많이 내려간 잇몸을 예전처럼 되돌리는 건 환자분이 기대하시는 수준에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원장님, 조금만 늦게 왔으면 안 됐을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잇몸병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긴 병이 아닙니다. 몇 년, 어떤 분들은 10년 넘게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 시간 동안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무시해왔던 겁니다. 특히 무서운 건 잇몸뼈가 내려가는 동안 치아는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안심합니다. 아직 이도 멀쩡한데 괜찮겠지? 하지만 잇몸은 치아의 뿌리를 붙잡고 있는 기초입니다. 집으로 치면 기초공사가 무너지고 있는 건데 벽지가 멀쩡하다고 안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잇몸 치료의 핵심은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가지 않게 막는 것이라고요. 이 사실을 빨리 아는 분일수록 평생 자기 치아를 쓰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고 시간을 보내면 어느 순간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임플란트, 틀니 같은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잇몸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한 번 무너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치과에서 제일 무서운 건 충치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치아가 썩는 건 눈에 보이고 아프고 치료도 바로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진료를 오래 할수록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충치는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잇몸은 무너지면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충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더라도 메우고 씌우고 신경치료를 해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선택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잇몸은 다릅니다. 잇몸이 무너진다는 건 치아를 붙잡고 있는 토대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치아가 멀쩡해 보여도 뿌리를 감싸고 있는 뼈가 내려가면 치아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잇몸병이 무서운 이유는 아프지 않은 상태로 치아의 수명을 조용히 깎아먹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치아를 잃는 가장 큰 원인은 충치가 아니라 잇몸병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깜짝 놀라십니다. 저는 충치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충치에만 집중하는 사이 잇몸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음식이 자주 끼기 시작합니다. 양치질을 해도 개운하지 않고 입냄새가 생깁니다. 그래도 아직 아프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미 병은 진행 중인데 본인은 건강하다고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치아가 갑자기 흔들려서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잇몸은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고 그걸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같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나타난 문제는 오늘 생긴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치아가 멀쩡해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충치보다 더 먼저 살펴봐야 할 건 잇몸입니다. 잇몸 상태가 치아의 남은 수명을 결정합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소름이 돋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병을 입안 문제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학회에서 들었을 때 그리고 연구 결과를 직접 확인했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뇌 조직에서 잇몸병과 관련된 세균이 발견됐다는 보고였습니다. 뇌는 아주 특별한 장기입니다. 아무 세균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막아놓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안에서 생긴 잇몸 세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뇌 조직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균이 치매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환자분들께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잇몸이랑 치매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도 예전엔 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잇몸병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물질과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몸은 지금 입안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잇몸에서 끝나지 않고 전신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관계없어 보이던 장기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뇌에서는 치매, 심장에서는 심혈관 질환, 관절에서는 류마티스 같은 염증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잇몸 치료를 열심히 했더니 혈당이 좋아졌다는 연구도 있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면서 전신 컨디션이 개선됐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심지어 비만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까지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면 잇몸 관리 후에 몸이 전보다 덜 피곤해요.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쯤 되면 잇몸을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잇몸은 단순히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이 아니라 온몸 염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즘 고령 환자분들 중에는 전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치과를 찾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잇몸을 지키는 일이 곧 몸 전체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잇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겉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얼굴만 보고도 잇몸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잇몸은 얼굴 변화와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잇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치아가 힘을 잃습니다. 특히 어금니가 주저앉습니다. 씹는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한 치아는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면 얼굴의 세로 길이가 짧아집니다. 예전보다 입이 앞으로 나와 보이거나 입 주변에 힘이 빠진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빠졌나? 요즘 얼굴이 달라졌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원인은 잇몸인 경우가 많습니다. 팔자주름이 갑자기 깊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 주변을 받쳐주던 구조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래턱이 앞으로 나온 것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피부 노화만은 아닙니다. 얼굴을 안쪽에서 받치고 있던 치아와 잇몸의 지지력이 약해진 결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관리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변화가 생기지? 사실 잇몸은 굉장히 정직한 조직입니다. 수십 년 동안의 씹는 습관, 한쪽으로만 씹는 버릇, 딱딱한 음식을 즐겨온 시간들이 모두 얼굴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변화가 아닙니다. 특히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서 얼굴 변화가 더 두드러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치아가 빠지거나 잇몸뼈가 줄어들면 얼굴을 지탱하던 구조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잇몸 관리는 단순히 치아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울을 볼 때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화장품이나 피부과보다 먼저 잇몸 상태를 한 번쯤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얼굴 노화의 시작이 생각보다 훨씬 안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이미 잇몸이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꼭 같은 답을 드립니다. 되돌릴 수는 없어도 멈출 수는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잇몸 치료의 목표는 예전 상태로 완벽하게 돌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습니다. 대신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빨리 이해하시는 분일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한 번에 치료받지 뭐 라고 미루는 분들은 나중에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강조하는 건 아주 단순한 루틴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양치에 더해 자기 전 한 번, 하루 4번의 양치입니다. 여기에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빼먹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는 습관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런데 잇몸은 하루 관리로 좋아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쌓인 염증이 문제를 만드는 만큼 매일 조금씩 관리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생활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면 어떤 치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스스로의 감각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잇몸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염증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쌓이는 과정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전문가의 눈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평생 잇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잇몸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아오지 않지만 지금 멈출 수 있는 시점은 생각보다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깐 숨을 고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답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습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콜라나 초콜릿 때문이겠지? 라고 짐작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딱딱한 음식을 즐기는 습관입니다. 특히 마른 오징어, 육포, 아주 질긴 고기처럼 오래 씹어야 하는 음식들입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잇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저작 압력이 반복될 때 생깁니다. 잇몸은 충격을 계속 받으면 미세하게 손상되고 그게 쌓여서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입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늘 같은 쪽으로만 씹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쪽 잇몸만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훨씬 빠르게 망가집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좌우 잇몸 상태가 전혀 다른 분들을 자주 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의외인데 바로 과자입니다. 바삭바삭한 과자들은 침과 섞이면 잇몸 사이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안 빠집니다. 그 상태로 하루 이틀만 지나도 잇몸 염증에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과자 드실 바엔 담배를 태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담배를 권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과자가 잇몸에 해롭다는 뜻입니다. 이 습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쁘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설마 이 정도가 문제일까 하고 넘겨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잇몸은 이런 작은 선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조금 억울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딱딱한 것도 안 먹고 과자도 거의 안 먹는데 왜 잇몸이 나쁠까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전입니다. 잇몸 상태는 생각보다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잇몸이 약하셨다면 본인도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활 습관을 물려받아서만은 아닙니다. 잇몸뼈를 만드는 골대사, 염증에 반응하는 면역체계, 콜라겐 대사 방식 자체가 유전적으로 취약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해도 남들보다 더 쉽게 잇몸이 내려가는 분들이 계신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어쩔 수 없겠네요 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유전적으로 취약한 분일수록 습관 관리의 효과가 훨씬 큽니다.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이라도 관리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형제나 자매가 함께 내원했을 때 잇몸 상태가 완전히 다른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유전은 같아도 생활 습관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환경입니다. 집안 분위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양치와 치실을 중요하게 여기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반대로 그런 문화가 없으면 잇몸 관리 자체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이 차이가 수십 년 후 잇몸 상태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잇몸 이야기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가족력, 생활 환경, 오랜 습관이 겹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부모라면 본인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라도 잇몸 관리의 중요성을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잇몸은 생각보다 세대를 건너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제가 좀 세게 닦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잇몸은 웬만해서 피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건강한 잇몸은 쉽게 출혈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손을 씻거나 얼굴을 씻을 때 조금 세게 문질렀다고 해서 피가 나지는 않습니다.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난다는 건 이미 염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잇몸 안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양치를 할 때 피가 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밤사이 세균이 가장 많이 증식한 상태에서 자극이 가해지면서 염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오히려 반대로 해석합니다. 피가 나니까 무서워서 양치를 덜 하거나 아픈 쪽을 피해 닦습니다. 이건 불에 기름을 붓는 행동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원장님, 치아가 더 시린 것 같아요. 잇몸이 더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원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원래 상태가 드러난 것뿐입니다. 병이 생긴 게 아니라 병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가 나는 잇몸은 기다리면 좋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증이 없다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다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출혈은 잇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잇몸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괜찮은 상태일까? 잇몸병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 아프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잇몸병은 통증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대신 아주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잇몸병을 소리 없는 이빨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요즘은 안 시리고 괜찮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양치 습관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잇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염증이 다시 쌓이면서 잇몸이 부은 상태로 돌아간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병이 다시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잇몸 상태는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가능하면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치과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확인하는 것, 그게 잇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신 분도 계실 거고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생각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잇몸병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건강과 연결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도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잇몸을 더 이상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병이라는 사실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 양치할 때 작은 신호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백세건강 라운지에서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